2학년 세계사 24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통일왕조였던 송왕조의 등장과 북방지역의 강성한 민족들의 성장, 그리고 그들 간의 대립 속에서 동아시아 사회에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모습들을 살펴보게 됐는데요. 특히 몽골족에 의해서 형성된 세계적 네트워크, 그리고 몽골 제국의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중국 지역은 쿠빌라이 칸을 중심으로 해서 원이라는 또 하나의 제국이 형성이 되는데요. 다양성과 다민족 국가였던 원과는 달리 새롭게 등장하는 명은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몽골 제일주의에 의해서 민족적 차별을 당했던 한족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족을 다시 부활시키려는 움직임, 그리고 그것이 구체화된 한족의 왕조, 명의 탄생은 동아시아에 굉장히 큰 변화를 야기하는데요. 오늘은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입니다. 한족의 국가로 다시 탄생한 명의 성립과 발전 과정은 새롭게 형성되는 동아시아 질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기도 하고요. 이후에 한국사를 배울 때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될 배경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은 유심히 이 내용들을 살펴보셔야 되고요. 특히 정화의 항해는 아주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정화의 항해를 통해서 세계 곳곳의 다양한 지리적 정보와 문화적 정보를 획득하게 되고 명의 세계관과 명나라의 영향력이 달라지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데요. 그와 동시에 명을 중심으로 한 중화 질서를 더욱더 강화시키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역사적으로 역행하는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논점이 생기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정화의 원정 과정과 그 결과에 대해서 역시 유심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항하는 농민 봉기가 잇따랐습니다. 가난한 농민 출신이었던 주원장은 홍건적의 반란에 가담하였다가 강남 일대의 반원 세력을 규합하여 난징에 명나라를 세우고 1368년 황제 자리에 오릅니다. 태조 홍무제는 몽골을 북으로 몰아내는 데 성공하여 한족 왕조를 부활시킵니다. 그는 민중 교화를 위해 유교를 반포하였으며 각지에 학교를 세우고 과거제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어린도책이라 불리는 토지대장과 조세대장 겸 호적대장인 부역황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어린도책은 구획마다 토지 면적과 모양, 조세 액수, 토지 소유주, 경작자 등을 기록한 토지대장인데 그 모양이 물고기 비늘과 같아서 어린도책이라고 불리었습니다. 명은 이를 바탕으로 세금과 요역을 징수하였으며 관리의 수탈을 줄이고자 농민이 직접 조세 징수와 치안 유지를 담당하는 이갑제를 시행하였습니다. 홍무제는 승상을 폐지하고 중앙정부를 직접 통솔함으로써 모든 정부와 권력이 황제에게 집중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늘어난 황제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황제의 비서, 고문 역할을 하는 대학사를 두었습니다. 홍무제는 몽골을 방어하기 위해 북방에 자식들을 배치하였고 동남 연안 지방에는 해금 정책을 취해 일반인의 해상 무역을 금지하고 조공 무역만 허락하였습니다. 황제의 위상과 명예 국력은 영락제 때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영락제는 자금성을 건설하여 수도를 베이징으로 옮기고 대외 팽창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황제가 직접 군대를 이끌고 수차례에 걸쳐 몽골을 공격하였으며 남쪽의 베트남까지 점령하였습니다. 영락제는 환관 정화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대규모 항해를 영상을 통해서 명의 건국 과정을 살펴봤는데요. 주요한 두 명의 인물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첫 번째 인물은 농민 출신에서 명이라는 제국을 건설했었던 입지적인 인물이죠. 홍무제 주원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원장이라는 인물은 원 말기 농민 출신이었고요. 홍건적 출신이기도 했습니다. 남인 출신이었겠죠. 원 말기 문란해진 조세체제와 그리고 관료들의 횡포, 농민들이 살기 굉장히 힘들어지는 상황 속에서 시대를 바꿔야 된다는 인식과 한족의 국가를 다시 한 번 더 부활시켜야 된다는 공감대 속에서 농민 출신의 주원장이 황제가 되었는데요. 우선 수도가 화북 지역이 아니라 강남 지역에서 시작했다는 것도 굉장히 큰 특징 중에 하나일 겁니다. 주원장은 원을 북쪽으로 몰아내고 황제권을 강화시키기 위한 여러 작업들을 진행을 하는데요. 항상 왕조 초기의 인물들은 황제권을 강화시키기 위한 작업들이 진행이 됩니다. 송나라 때 조광윤이라는 인물이 과거제를 정비를 하고 문치주의를 시행했던 것 역시 황제권을 강화시키는 작업이었고요. 주원장 역시 새롭게 부활된 한 왕조의 질서와 체제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절대적인 황제권을 강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진행을 합니다. 크게 세 가지 정도를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가 제상제를 폐지했던 겁니다. 제상은
황제와 실무를 담당하는 행정 관료들, 공무원 사이에서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역할을 했었던 최고위 관료들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재상제를 폐지함으로써 황제가 직접 실무를 담당하는 관료들을 맞이하게 되면서 황제의 직접적인 권한이 더욱더 강화되는 시스템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러한 재상제의 폐지가 나중에 무능한 황제가 등장을 했을 때 환관이라든지 측근 세력에 의해서 농단이 되어서 견제 세력이 없어서 나타나는 문제점으로 작용하기도 하는데요. 일단 재상제를 폐지했다라는 거, 황제권을 강화시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효과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영상에서 봤듯이 이갑제를 시행을 했었는데요. 홍무제는 농민 출신이었고요. 농촌이 안정이 되어야 국가가 바로 설 수 있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던 인물이기도 하죠. 그래서 관리들의 수탈, 그리고 중간에서의 농간 이런 것들을 차단하고 농민의 자치 조직을 구성을 해서 세금원을 안정적으로 확보를 하고 군사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제도를 정비하게 됩니다. 그걸 이갑제라고 부릅니다. 이장호와 갑수호로 나누고 자치 조직을 구성을 해서 스스로 치안 유지와 세금 징수의 역할을 하게 함으로써 농촌을 안정화시키고 중간 관리들의 수탈을 최소화함으로써 국가를 안정시키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 과거제를 다시 부활시키는데요. 과거제를 정비한다라는 것은 황제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뽑겠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황제가 생각하는 세상의 원칙들을 만들어 가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거제를 정비하는 것은 항상 체제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분이기도 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홍무제의 황제권 강화 정책이 추진이 됐고요. 두 번째 인물이 영락제입니다. 홍무제의 아들이기도 했고요. 왕위 계승에서 좀 밀려났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왕위 계승에서 밀려났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비합법적인 방식으로 왕위를 찬탈을 하고 황제 위에 올랐던 인물이기도 한데요. 영락제는 주로 북방민족 원 세력들을 막기 위해서 화북 지역을 영지로 해서 있었던 왕자였습니다. 그래서 황제가 되고 나서는 자신의 군사적 배경이 있는 베이징으로 수도를 옮기게 되고요. 왕위를 계승하는 과정에서 정통성이 부족했기 때문에 강력한 리더십과 결과로 자신을 증명해내야 되는 과제 역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영토를 확장하고 대외 정책을 추진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있었던 역사적 사실 중 매우 의미 있는 사건이 정화의 항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사료는 조원장의 명건국의 과정에 대한 기록인데요. 나는 천명을 공손히 이어받아 스스로 편안하고자 하지 않았다. 이제 군대를 보내 여러 오랑캐를 북으로 몰아내고 원나라를 북으로 몰아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백성을 도탄에서 구하고 중화의 예의제도를 회복하고자 한다. 철저하게 한족의 국가를 다시 복원시키려는 의도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죠. 명나라의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몽골인과 생모기는 중국 사람이 아니지만 천지 사이에 함께 태어났으니 능히 예의를 알고 신민이 되기를 원한다면 중국 사람과 마찬가지로 돌보아주고 먹게 할 것이다. 라고 나와 있죠. 중화 민족 한족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 민족들을 통합하려고 하는 명나라의 가장 전형적인 성향이 드러나고 있는 문장이기도 합니다. 영락제 때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영락제는 자금성을 건설하여 수도를 베이징으로 옮기고 대외 팽창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황제가 직접 군대를 이끌고 수차례에 걸쳐 몽골을 공격하였으며 남쪽의 베트남까지 점령하였습니다. 영락제는 환관 정화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대규모 항해를 추진하게 하였습니다. 정화의 함대가 가장 규모가 컸을 때는 대형 함선 60여 척과 소형 함선 100여 척이었고 2만 7천여 명의 병사와 선원이 승선하였습니다. 함대는 각지의 왕이 바치는 헌상품과 황제가 보내는 하사품, 지역 사절단 등을 실어 날랐습니다. 정화의 항해로 인해 명은 동남아시아와 인도, 서아시아, 나아가서는 아프리카에 이르는 명 중심의 국제 질서를 구축하며 조공체제의 확대를 꾀하였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정화의 원정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영락제의 지원 하에서 진행됐던 정화의 항해는 중국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변화를 만들어냈던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콜럼버스의 신항로의 항해가 진행이 되면서 비교되는 사안이기도 한데요. 정화의 원정을 통해서 그 결과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항해의 결과를 보시면 30여 개의 국가와 책봉 조공관계를 형성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책봉과 조공관계를 형성을 했다는 말은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 국가
신하와 황제 국가의 관계를 형성을 하고 공적인 무역을 진행을 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명을 중심으로 한 국제 질서가 점점 더 공고히 되어져 간다는 걸 의미를 하는 거고요.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이러한 조공 무역 질서 속으로 편입되어져 가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시기에 동남아시아로 중국인들이 많이 건너가게 되는데요. 이때 화교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정화의 항해의 결과를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여기 보이는 지도가 정화가 바닷길을 이용을 해서 세계 정보를 획득하게 됐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동남아시아, 인도 그리고 아프리카까지의 항해를 통해서 명나라의 세계관이 점점 더 확대되어져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동남아시아 지역의 많은 나라들이 명의 조공무역 체제로 들어오게 되면서 명 중심의 세계 질서는 점점 더 확대되어져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과정들을 영락제의 지원 하에서 진행이 되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 교과서를 통해서 내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건적 출신, 특히 몽골 제국 내에서 남인 출신이었던 주원장은 새로운 제국을 건설을 하게 되는데요.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수도 난징에서 명이라는 국가를 건국하게 됩니다. 영락제 때 수도를 베이징으로 옮기기 때문에 수도가 어디였는지도 여러분들 잘 기억해두면 좋습니다. 제국의 첫 번째 황제들은 제국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황제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작업을 공통적으로 진행을 하는데요. 홍무제 역시 마찬가지였고 가장 강력하게 추진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로 황제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이 되고 의사결정권을 독점하기 위해서 재상제도를 폐지합니다. 재상제도를 폐지를 하고 모든 의사결정권을 황제가 장악하게 되면서 강력한 황제 중심의 국가를 형성하게 되고요. 또 향촌의 질서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중간 수탈, 관리들의 수탈을 최소화할 수 있고 농민들의 자율적이고 자치적인 조직을 통해서 세금문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군사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이갑제라는 독특한 제도를 마련합니다. 명나라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리갑제를 반드시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족의 전통을 부활시키기 위해서 과거제를 정비했다는 내용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영락제라는 인물 역시 명나라가 안정적으로 제국의 모습으로 정착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었고요. 왕위로 등장하는 과정에서 왕이 계승해서 정통성을 좀 잃었기 때문에 실력으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영락제는 1차적으로 자신의 군사적 근거지였던 베이징으로 수도를 옮기고요. 적극적으로 대외 정책을 펼쳐 나갑니다. 북쪽의 몽골 세력들을 막아내고요. 남쪽으로는 베트남을 일시적으로 정복하는 등의 명나라에게 있어서는 가장 넓은 영토와 안정적인 제국의 질서를 마련했던 인물 역시 영락제이기도 합니다. 영락제에서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되는 사건은 정화의 원정입니다. 정화는 환관 출신이었는데요. 영락제의 조카였던 건문제를 찾아서 항해를 시작했다라는 루머가 있기는 한데 중요한 건 이러한 정화의 항해가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변화를 가져왔다는 부분입니다. 명나라의 세계관이 확대되는 계기가 되고요. 아프리카까지 명의 영향력이 미칠 수 있는 그리고 명의 관심사가 미칠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특히 동남아시아 지역에는 명과 조공관계를 형성하는 나라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동아시아 그리고 동남아시아까지 명 중심의 세계 질서를 구축하는 중요한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정화의 항해가 가져온 결과 여러분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동남아시아, 인도, 아프리카까지 진출할 수 있었고 명 중심의 국제 질서를 확대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라는 거 잘 기억을 해둡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화의 원정은 영락제의 지원하에서 추진이 됐다라는 것도 반드시 기억해 두시면 좋을 듯합니다. 사회와 경제를 발전시키던 명은 중기 이후 무능한 황제 밑에서 환관이 득세하여 정치적 혼란을 겪게 됩니다. 북쪽 몽골과 동남 해안의 왜구를 비롯한 외부 위협과 이를 막기 위한 만리장성 보수는 막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하였습니다. 그러자 16세기 후반 내각 대학사 장거정은 1조 편법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재정 개혁을 성공적으로 실행하였습니다. 1조 편법은 세분되어 있던 토지세와 잡다한 요역을 통합하여 납세자의 토지 소유 면적과 성년 남자 수에 따라 결정된 세액을 은으로 납부하게 한 세제였습니다. 이 정책으로 인해 나라의 재정이 잠시 안정되는 듯 보였으나 장거정의 사후 다시 재정난이 발생합니다. 더구나 임진왜란 출병과 여진족과의 전쟁 등으로 재정 부담이 크게 늘고 17세기에 들어 만주 지역의 여진족이 강력한 위협으로 등장하였습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 세금을 가혹하게 징수하자 곳곳에서 농민 봉기가 잇따랐고
결국 농민군을 앞세운 이자성의 군대가 베이징을 점령하면서 1644년 명은 멸망하고 맙니다. 명의 쇠퇴와 멸망의 과정을 마무리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나라가 쇠퇴하게 되는 요인은 많은 제국들이 무너지는 과정과 흡사한데요. 제상제를 폐지했던 게 굉장히 주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제상제가 폐지되게 되면서 어리석은 왕이 등장했을 때 그걸 견제해 줄 수 있는 힘이 없었던 부분이 컸었고요. 그래서 왕의 측근에 있는 환관들, 그들의 횡포가 극심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외척들에 의한 권력 다툼, 명 말기에 혼란 상황을 보여주고 있기도 한데요. 당시 환관들 개인에 의해서 착복된 재산을 살펴보면 명나라 국가 전체 예산과 맞먹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관들이 비밀 첩보 역할, 지금의 FBI나 이런 역할일 겁니다. 요걸 담당하게 되면서 권력이 굉장히 강화되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명사회의 전반적인 혼란과 그 쇠퇴의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내부적인 요인이 정치적 혼란과 환관들에 의한 정치적 농간이 핵심이었다면 외부적인 요인을 살펴보면 북쪽으로 쫓겨났었던 몽골 세력들이 다시 규합하면서 북쪽에서의 침입이 빈번하게 일어나게 되면서 국력을 소모시킨 지점들도 있고요. 그리고 해안가를 중심으로 해서 일본 내부의 정치 다툼에서 밀려났던 외방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왜구들이 해안가 주변으로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조선이나 고려도 역시 왜구들 때문에 상당히 골치 아파했었는데요. 명나라 역시 마찬가지였죠. 이를 북로 남외라고 부르는데요. 북쪽의 열왕기와 남쪽의 왜구들의 침략에 의해서 명은 국력이 상당히 소모가 됩니다. 결정적인 요인은 임진왜란이라는 국제대전에 참전하게 되면서부터였는데요. 국가재정이 심각하게 악화가 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혼란스러웠었고요. 티베트 지역, 몽골 지역에서의 반란이 일어나고 있었고 내부에서도 모문룡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변방 지역에서의 농민 반란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국가재정이 전반적으로 악화되고 대외 원정에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에 내부의 농민들의 삶은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그 과정에서 세금은 더욱더 많이 걷어지게 되고 이갑제라는 시스템에서 공동책임이 있었기 때문에 농민들은 연쇄적으로 그 경제적인 부담이 악화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견디지 못했던 농민들은 곳곳에서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이자성이라는 인물에 의해서 일어났던 농민군의 침입이 굉장히 큰 타격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청이라는 여진족의 등장 역시 명을 위태롭게 만드는 과정이기도 했죠. 교과서를 통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의 멸망 과정은 어느 제국이나 비슷한 멸망의 과정의 모습을 보이는 그 공통점 속에 있는데요. 환관들의 횡포가 굉장히 컸고요. 권력 다툼에 의해서 정치가 혼란했던 지점들, 그리고 어리석은 황제의 연유인 등장, 이런 것들이 명을 무너지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이를 견제해 줄 수 있는 유능한 재상들이 제도적으로 사라지게 되면서 명이 멸망하게 되는 주요 원인이 아닐까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외부적인 요인으로는 북쪽으로 쫓겨났었던 몽골족이 다시 한 번 더 규합해서 자주 침입을 해오고 남쪽에서는 왜구가 등장을 하면서 명나라를 굉장히 힘들게 만들었죠. 이러한 빈번한 전쟁, 그리고 결정적으로 국제대전인 임진왜란에 참여하게 되면서 국가재정이 악화됩니다. 국가재정의 악화를 수습하기 위해서 세금을 과도하게 징수하게 되는데요. 이는 농민들의 반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었고요. 이자성의 난이라는 농민 반란에 의해서 명은 치명타를 입게 되었던 겁니다.